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세 살고 싶어요? 아니면 매매로 살고 싶어요? 지금 전세로 살고 싶어 하죠. 이걸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물증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국의 매매의 물량, 전세의 물량, 그 매물 자체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있죠? 여기 일별 매물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매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 쭉 많았다가 사람들이 다시 또 전세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개수가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봐야 돼요. 서울에서 지역을 재선정해가지고 강동구 한번 볼게요. 어때요? 진짜 많이 들었죠. 강동구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세 월세를 진짜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좀 늘어나 있는 겁니다. 팔려고 내놨던 사람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매도 내놓겠죠? 그리고 전세도 같이 내놓겠죠. 그런 물량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있잖아요. 중복되는 물건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나타내면 거의 전세는 3,000개, 월세는 1,6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량이 매물량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한 걸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집을 사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월세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서울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매도세랑 매수세를 같이 보면 좋은데 녹색으로 된 게 매도세예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된 게 매수세예요. 붉은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고 녹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2021년 9월부터 좀 시장이 많이 식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를 보게 되면 매도 심리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쭉 올라가죠. 100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최근에 얼마 전까지 거래량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때 이때요. 매수 심리가 강해질 때 다시 또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그 구간으로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전세를 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출퇴근하는 부부의 고민이 들어왔는데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근에 전세 만기 됐는데 전세가 너무 올랐네요. 저희가 모은 2억 남짓한 돈으로 서울 전세도 살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딜 봐야 될까요?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2억이라는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2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분의 상황 같을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어떤 선택을 하셔도 괜찮지만 했을 때 결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거주를 한번 해볼래. 내 돈 2억에 플러스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5억짜리 집 정도를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돈으로 좀 서울에 살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2억 정도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는 못하지만 2억으로 투자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디님 혹시 거주하고 싶은 집이 있나요? 강남역 출퇴근하니까 2호선 역 근처였으면 좋겠고 좋아요? 투자 가치도 솔직히 올랐으면 좋겠고요. 대출이자 부담도 너무 좀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마포구라고 하면 교통의 요충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염리상로구 아파트라는 곳을 볼게요. 이 집을 2012년도에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3억 정도면 살 수 있었겠죠. 거주를 한다면 대출 얼마 받으면 돼요? 1억이요. 전세를 보도록 할게요. 2012년 전세도 2억 정도 했었죠. 매매가 3억, 전세도 2억인 거예요. 심지어 저 붙어있는 시기도 있는데 저건 뭐예요? 맞아요. 엄청 붙어있는 시기도 있죠. 근데 전세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어할 때는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붙는 거예요. 그때 주인님 시작하셨을 시기네요. 제가 시작했을 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집 살 시기가 됐네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지역들을 알아둬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붙는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딱 찍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10억을 찍을까 말까 했을 때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전부 옳다, 전세 사는 게 모두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시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결정이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됐죠. 근데 지금은 안 되고 2억을 가진 이 부부는 그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서울에서 2억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서울에서 2억으로 할 수 있는 집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지역들, 좋은 지역들만 많이 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바로 역세권이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지금 2억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주춤하고 있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집들이 조금만 시장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주춤한다. 시장이 더 주춤하게 되면 사람들이 매매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럼 전세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에 전세가 몇 개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전세가 7개 있죠. 전세가 4억 정도고요. 매매가 6억 정도네요. 그럼 2억 정도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역세권이에요. 대단지예요. 근데 이런 집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에 많아요. 이 아파트 말고 더 준비했는데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강남 접근성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자체가 살기도 나쁘지가 않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전용 5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세가 3억 4천에서 5천 정도, 매매가 5억 3천이죠. 여기도 2억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고점 대비 지금 그래도 가격이 조금 떨어진 곳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지 않는다, 관망을 하고 싶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망을 할 땐 하더라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제 그 아파트를 못 사고 나서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10년이 지났을 때 그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 기회 또 못 잡잖아요. 그럼 또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회를 놓칠까봐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진짜 길게 주는 것도 있지만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주춤하네? 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가격은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책도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그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서울 강남에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좋죠. 근데 신축 아니에요. 다들 신축 좋아하지만 여기는 신축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좋아요. 왜? 여기 자체가 좋으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주변에 좋은 환경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본연의 가치가 있으면 싸다는 확신이 들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최소한 내가 어디에 살면 좋을지, 어디에 살 수 있을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파트를 미리 아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후회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년 정도 됐어요. 그때 시장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락을 한다, 집을 왜 사? 마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많이 찾았고, 저 역시도 처음에 전세집을 구하러 다녔었어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매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매매 물량은 쌓이게 되죠. 그리고 전세 물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주춤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나서 보게 되면 그때는 매매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전세로 살 돈에서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매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신혼집을 구했던 전세 가격이 3억이었어요. 매매 값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강남 쪽이었어요. 방 3개짜리거든요. 13억? 3억 5천. 빌라였죠? 아니요, 아파트였어요. 지금 10억이 넘어가요. 샀어야 되는 시기에 저는 전세를 구해서 너무 좋다고, 정말 너무 좋다고 환호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저의 집주인이 된 거죠. 5천만 원 강남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세상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전세로 살고 사는 거에 만족해서 또 월급 받은 월급 받는 대로 또 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전세금 3억이 2년이 지나도 3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걔가 오르고 했겠죠. 그게 자산으로 돈을 버는 과정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던 거예요. 그걸 제가 만약 부동산 투자를 안 했다면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금 오르는 폭이 작으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큰 거예요. 저랑 제 와이프도 맞벌이를 했는데 그 맞벌이로 한 돈을 다 모아도 그 전세금 올려주기 벅찬 거예요. 몇 년 차셨는데요? 4,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2년 돈 모아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주고, 또 2년 돈 모아서 전세금 올려주고 하면 제 인생이 뭐가 돼요? 전세금만 올려주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내 집이 하나라도 있거나 자산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플러스 이제 첫째가 이제 생겼어요. 뭔가 살짝 어깨가 무거워진 거죠. 나 얘한테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있고, 또 아이가
아빠 뭐 해줘, 어디 놀러 가자. 그랬을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 미안한데 다음에 가자, 이 학원 못 다닐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좀 싫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하는 학원을 중고등학교 때 한 군데, 중학교 때 잠시 다닌 거, 그거 말고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니셨다고. 다니고 싶었죠. 근데 저희 가정 형편을 잘 아니까 저 이거 배우고 싶어, 저거 배우고 싶어요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는 아빠 나 이거 뭐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좀 돈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잖아요. 근데 회사 월급만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동산을 잘 알고 자산을 잘 파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체 돈의 10%를 버는 90%의 사람들의 그림이에요. 보통 어떠냐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이렇게 있잖아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지출. 이렇게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돈은 없어요. 다시 돌아오려면 또 월급을 받아야지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월급쟁이 90%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90%의 사람은 전체 돈의 1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이것은 전체 돈의 90%를 버는 10% 사람들의 그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수입이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이 어떤 지출이냐? 자산을 만드는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좀 머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자산이 돈을 줘요, 수입으로. 그러니까 나는 월급을 많이 받게 되면 월급 플러스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서 지출이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이 다시 수입으로 되고,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하면서 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사이에 전세 계약을 3건을 했거든요. 한 건은 5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근데 나머지 2건은 거의 2천만 원씩 정도를 올려받았습니다. 자산에서 수입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수입이 된다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동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자산을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채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수입 자체를 자산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 동료들 보면 처음부터 좀 잘 산 사람도 있잖아요. 입사를 했는데 외제차를 갑자기 끌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차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집들이를 한대요. 그래서 집들이를 딱 하러 갔는데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에 집들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집 가격을 보니까 이건 내 월급을 몇십 년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이렇게 살지도 못할 텐데 노력해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기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제 상황 자체를 개선시켜주진 않으니까.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간절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돈을 갑자기 늘게 해주거나 또는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잘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가지지 못한 채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가지지 못하는 건 아니야. 나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30대 공부는 기존에 했던 공부와는 좀 달라야 돼요. 왜냐면 10대 때 공부는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때 공부는 어땠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스펙도 쌓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취업을 하고 난 20대 후반, 30대 공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부가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쵸, 공부가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살아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배웠네? 주가 오르네?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르네? 이걸로 끝을 내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거나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가격을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을 본다거나 가격을 본다거나 했을 때 느낌이랑 내가 실제로 갔을 때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지도 보고 거기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보고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도 보고 여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실제로 공부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입사 5년 차예요.
5년에 1억씩 해가지고 15년 토탈 3억 정도 모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5년에 3억 적게 모은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25년이 맥스일 거거든요. 그 뒤에 5년 동안, 그 뒤에 10년 동안 내 노후를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은 돈 3억 플러스 이제 나머지 10년 동안 내 노후에 쓸 돈을 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막상 제 상황으로 옮겨보면은 뭘 해야 될지 막막해져요. 주인님이 알려주실 때는 되게 잘 알겠는데 이럴 때 좀 질문 남기면은 답변해 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보통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친구가 나랑 비슷한데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실전 투자자분들이 이제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아마 상황별로 너무나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가지고 라이브 특강으로 해서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특강 듣게 되면 내가 했던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상황에 맞게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도 9년 동안 투자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 시장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거의 처음에 하는 고민들은 비슷비슷해요. 그 고민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 고민 안에서만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에서 맴돌게 되니까. 그런데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자리 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단톡방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단톡방 안에 선배들이 있어서 강의를 듣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주실 거예요. 강의 어려우면 어떡하지?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또한 너무나도 쉽게 준비를 할 거고 그게 조금이라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강의를 듣고도 해소되지 않는 고민, 그런 고민들을 위해서 단톡방을 준비했으니까 그 단톡방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가 달랐고 지지난주가 달랐는데 들어도 되는 강의 맞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는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많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일주일 내에 시장 상황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 시일성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급변하니까.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자료 가지고 그대로 지금 하면 어떨까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한계는 나 자신이 만드는 거다 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 라고 하지만 자기 직전에 한 페이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행동 하나를 바꾸는 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 조금이 모여가지고 책을 한 페이지씩만 봐도 어느 순간에는 반 또는 어느 순간에 한 권을 다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씩만 해보세요. 그게 부동산이어도 괜찮고 다른 재테크라도 괜찮아요. 저는 꼭 이 말에 당부를 하고 싶어져요. 진짜로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거든요. 어제와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내일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일이 달라져야지 모레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으면 내일은 똑같아요. 그게 지금 방송을 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